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도곡 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뇌물수수 혐의 등 16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이 입을 모아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누구 건지 알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본인만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때도 그 광운대에서 했었던 연설 보면 BBK 본인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캠프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이 주어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때 당시 없었던 게 주어가 아니라 양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7년, 또 벌금이 130억. 일단 김준일 기자, 예. 어떤 죄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혐의가 16개였어요.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다스 그 실소유주, 뭐 이제 의혹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굵직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BBK 147억 환수와 관련해서 삼성이 그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뇌물 이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 미수수, 그리고 매관매직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관련해서 뭐 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뭐 이런 것 등이 다 종합해가지고 17년 이제 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저는 무엇보다 이 징역 17년이 과연 합당한 결과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이 뇌물수수죄가 굉장히 중한 죄라는 거는 법 알못인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가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사실은 반발한 모양새거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징역 17년 판결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도 네. 시각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이거 정치 보복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한 주축으로 또 다른 세력에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반응 여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 부분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첨예한 갈등을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나올 어떻게 수밖에 보면.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죠. 삼촌과 이모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러네. 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아, 직계는 아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법원이 확정을 지으면서 다스가 취득한 여러 가지 이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득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스가 굉장히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1년 매출이 1조 5천억이에요. 어허. 직원이 지금 1,3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다스의 소유권을 이제 인정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회사를 주거나 아니면 그 아들인 이시영 씨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해야죠. 한쪽에서는 이거 이 전 대통령 거라 해서 감옥 보내고 한쪽에서는 그 소유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대법원 판결 인정합니다. 이제 17년 뭐 사면 안 받으시면 사시면 되고 이 다스라는 회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시영 씨에게 주라는 말이죠. 본인이 만약에 소유권 확인을 받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다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만약에 네. 그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내비 경선 때부터 얘기했었던 13년의 거짓말을 네. 바꾸는 거죠.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해 고소를 했습니다. 김종백 씨라고 해서 네. 다스에 18년 동안 근무했었던 사람,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의 운전기사를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 누가 봐도 실소유자다라고 그 당시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여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 너무나도 명백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큰 문제가 됐으면 사실은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대통령이 되게 어려웠겠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었던 용산 참사, 결국 네. 용산 개발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사나 이런 것들도 비껴나갔을 수도 있었다. 아하. 그러니까 역사의 시계를 조금 많이 뒤로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도 이거에 무죄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공식 논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유죄예요. 측근들도 예. 유죄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측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하자라면은 그냥 유죄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감옥에 간 분만 4분이고 네. 망명한 분 1분, 뭐 암살 당한 분 1분, 잔혹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프다고 개인적으로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죠. 네, 일단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 이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징역 17년이고요. 벌금은 130억이고 추징금이 57억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걸 다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각이 자꾸 납니다. 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배째라 이렇게 하면 솔직히 과연 이거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남는 거 아닙니까? 노년정 주택을 제외하고는 뭐 재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벌금은 많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있고 추징금은 그 사절을 판돈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벌금 납부 안 한다면 조금 더 감옥에 있으면 되거든요. 네. 다른 방법이 있죠. 뭐가 제가 있죠? 처음 말한 것처럼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받은 지분만큼 아하. 떼면 160억, 뭐 57억 이거 그냥 납부하고도 사실 남거든요. 그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이 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네 거라고 판정해주고 나머지 민사적 부분에서 팔짱 끼는 건 저는 사법기관의 근데 그거는 말은 의무가 아닌 것 맞는데 같고 사법기관이 국가가 형벌은 줄 수가 있지만 사인 간의 관계에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죠. 그 아들인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상속받겠다. 우리 아버지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네. 받은 사안이다 하면 상속세 내고 이 벌금과 추징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요즘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 원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모친의 9만 원이 또 요즘 트렌드다. 쓸데없을 때 하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없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거 이제 어쨌든 진보 보수 떠나서 고위공무원이 하면 안 되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 다스는 내 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건강이 악화됐을 때 또는 뭐 만료됐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이시영 씨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네. 당장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13년 만에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것이다. 그리고 단죄를 이제 했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이 무궁무진하다. 저도 몇 일단- 가지가 떠오르는데 예, 일단 뭐 사자방이라고 네, 네. 불리죠. 이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3가지가 주로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범위예요. 이게 네. 집권 기간 내내 했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 밝혀내가지고 뭐 과징금 매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수뢰를 했다 이런 것까지 밝혀내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자방, 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뭐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로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죠. 근데 이 다스 소유주 문제도 12년이 넘는 시간에 걸려서 밝혀냈는데 이거 언제 다 이게 밝힐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은 다시 감옥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다시 그 사람을 불러내서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절차고요. 또 하나는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50%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반 형사소송은 무죄율이 3% 내외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왜 50%는 방산비리에서 무죄가 나오느냐? 이 방산이라는 정보 접근 자체에 제한적입니다. 이걸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재량이 네. 검찰 측이나 재판부에 없다는 것이죠. 자원 관련된 부분 또 특히나 해외 자원인 거죠. 뭐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또 해당 검증 작업을 또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검증 작업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고 제가 변호사 자격증 없지만 여기서 MB 변호를 좀 해보자면 해보세요. 예.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투자했던 자원외교의 경제적 성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보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주요 재료로 니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MB의 한국자원관광공사에서 전 세계 3대 니켈강의 지분을 3분의 1 이상 사놨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근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다에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2배, 3배, 4배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장 MB가 한 거니까 다 뒤엎기 전에 MB가 한 것 중에도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건 우리 국가적인 이익으로 취하면서 나쁜 것들을 좀 선별해야지 무조건 MB가 했으니까 다 적폐다, 다 범죄일 거다 이렇게 딱 결론을 찍고 보는 시각은 좀 위험하다. 지금 보면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정부 주무부처가 언론사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24건, 네. 환경부가 22건. 역시나 이게 이제 4대강 관련된 겁니다. 이 당시부터 계속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면서 뭘 못하도록 했고 그 반대편에서는 학자나 교수는 양심을 팔아가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팔았다고 해서 어떤 죄목을 그 사람들에게 씌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4대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리먼 브라더스 금융 사태가 터져서 네. OECD 주요 국가들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률 찍을 때 대한민국만 플러스 성장률 찍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대단히 있었다는 게 대다수 이제 금융 경제 전문가들의 동일한 시각인 것 같고요. 네. 이제 환경 관련된 문제, 치수 관련된 문제가 아마 그때 주요 이슈였는데 이번에 이 물 피해로 전국이 물난리 났을 때 뭐 4대강 보가 있었던 지역은 피해가 덜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좀 정치권에서 떨어진 역사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자전거 타는 분들은 4대강 아주 좋아합니다. 아라뱃길 막 자전거 풍경 난리도 아니에요. 막 김포 가보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MB가 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또 너무 섣부는 측면이 있고 네, 제가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추천까지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네.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탔을 겁니다. OECD 경제가 폭락을 했을 때 단기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 침체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엄지척을 해주시네. 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어쨌든 하고 싶은데 모든 걸 싸잡아서 잘못되었다. 하나 A to Z까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광산에 투자했는데 그 광산 자체가 쓸모없는 광산도 있었어요. 볼리비아 광산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발할 수 없는 광산을 개발했다. 이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범죄 연루가 됐느냐 한마디로 하나는 뭐 수뢰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직권 남용을 적용할 맞습니다. 수 있느냐라는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거는 네. 모든 정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뢰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파기가 어려워서 저는 뭐 약간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지금 파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나 수사를 했어요. 검찰에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게 결국 검찰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BK 때문에 만기 출소했던 김경준 씨죠. 검찰도 역사의 법정에 같이 서야 한다. 검찰 책임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2018년 형제복지원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08년 2월 21일 취임 직전입니다. 검찰에서 다스는 이명박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면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대면 조사를 밥 마쳤거든요. 먹으면서 그죠? 그래서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욕먹었어요. 사실 곰탕 이게 일반인 같았으면 이 한정식 집에서 대면 조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 당시 특검보, 이상희 특검보는 MB 소유의 영포빌딩 법률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아하. 당시 참여했었던 유상범 현 국민의힘 의원 있고요.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재임 기간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파워가 센 때입니다. 이때 미리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좋은 자리를 보장받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네. 지금의 무죄하다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뒤집어진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에 윤석열 총장도 있고요. 최재경 중수부장도 있고요. 그 당시 이름만 말하면 모두 날고 긴다는 에이스 검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특수 출신 검사들. 현직 지금도 있는 사람들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메시지는 한번 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윤 총장이 특검에 뭔가 수사를 지휘할 위치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분명하게 2018년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하. 수사가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을 떠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물론 스케일은 다르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지연시켰던 동부지검 검사들이 전부 다 영전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케일의 차이가 그래서 크죠. 더더욱 검찰 개혁에서 검찰이 잘못한 거 많죠 그동안. 그래서 검찰 개혁의 초점이 살아있는 권력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자유도를 줘야 된다. 아하. 그 부분에 저는 방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그 당시 최소한 이 특검의 지휘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특검이 계속 진행될수록 처음에 안 나왔던 내부 폭로들이 나와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이 좀 약해진 무렵부터 아하. 박근혜 정권 시점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당 출신이지만 사이가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면 첫 특검의 수사 미진도 아쉽지만 이 폭로라던가 자료들이 뒤늦게 풀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검찰도 책임이 크지만 전 누구보다도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나 이런 아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후보 검증은 분명했을 텐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네. 나경원 대변인 BBK 설립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주어는 없습니다. 나는이 아니고 저는도 아니고 BBK 설립했습니다. 이렇게만 그 당시 보면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광운대 특강 영상에서 네.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한나라당으로 가서 30억의 딜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 풀 거다 돈 안 주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가 잡혀간 분도 있고 했는데 저는 뜻밖의 박형준 교수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 입당해서 부산시장 준비한다. 출마를 네. 밝혔어요.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에 진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후에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네. 박형준 당시 캠프 대변인은 이 유탄을 그대로 받습니다. 민주당이 공격하느냐? 민주당 공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시장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칩니다. 그럼 상대 후보가 이거 계속 꼬리 잡을 거예요. 당내에서? 이명박에 대한 잘못을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이 어떻게 부산시장이 되겠냐라고 같은 당에서 분명히 비판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박형준 후보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아하.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죠. 대표적인 친이 인사였죠.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당선 최종 학교 유력이라고 뜨잖아요. 네. 선거하면은 그 당시 차를 같이 타고 갔던 사람이 이명박 당선인 네. 그리고 박형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 친하네요. 정도로 실세였어요. 때려 뗄 수 없죠. 참 지엽적인 거 많이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 디테일이라고 굉장히 보진 중요한 않으십니까? 참 본질과 동떨어진 걸 참 많이 아는 당선됐을 때 바로 옆에 탄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최측근이고 실세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왜 이거 주목받는 시사평론가인지 알 것 같아요. 야, 끼워 넣기가 보통 둘다 보통 스킬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대단하신 게 야, 그 아이 군대 문제하고 사자방하고 그걸 같은 동료를 저는 다니고 시도도 안 하거든요. 흐르는 강물에 자꾸 소금을 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점. 그런 뜻이다. 그런다는 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권력 수사 얘기를 하면서 또 공수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얘기하고 정세균 총리도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 탄력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공수처는 잘 발족돼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여권과 청와대에서 답해야 될 선결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특검인데 특검은 일단 논외로 치고라도 대통령께서 공수처 공약 걸 때 이거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엄정한 칼날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감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특별감찰관인데 네. 법으로 무조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3년 넘게 공석입니다. 그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3년 넘게 법을 어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청와대 안에 두면서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공수처 만들어서 감시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나머지 공수처 논의도 순항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임명한다고 해서 야당에서 협조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내부 비리를 캐내지 못할 것인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관 비서관들이 할 수 있는 또 내용이거든요. 법이잖아요. 법을 어기고 있는 거 맞죠? 그 법을 만약에 따른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오실 건지 야당에서 저는 안 따라오실 야당이 거라고 안 생각합니다. 따라와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을 지킬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공수처 하기 전에 선결 과제로서 해라. 이걸 마치 D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맞춰주면 우리도 해준다. 근데 여기 맞췄는데 안 하면 이 뭐죠? 이게 사실은 이게 법은 당연히 지켜라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되죠. 근데 네. 임명하면 되는데 그 뒤로서 이걸 정치적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야당도 이미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공수처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이걸 딜로 세우지 않고 그러면 첫 번째 정결 과제로 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면 상관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처음 밝혀낸 단서가 바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특별 감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립을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마리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 넘도록 임명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만큼은 청와대가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봅니다. 야당이 공수처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진정성 안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공약을 봐서라도 지금 3년 동안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될 상황이지 우리가 시간 보고 천천히 임명할게 이런 자세로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의 일환이거든요. 네. 탄력을 좀 받을까요? 당초에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에 목적에 이것도 다 포함이 됐죠. 예전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뭐 모욕주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력의 눈치 보기 뭐 이거 다 포함됐기 때문에 밝혀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힘을 받는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해지고 명백해졌다라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시간에 더 이상 이제 끌지 않은 명분이 생겼다. 아하. 더 이상 야당의 지체 작전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은 좀 명분이 좀 더 생겼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이 판결문에 잉크도 바르기 전에 재수감이 되기도 전에 사면 얘기가 벌써부터 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되는 겁니까? 자, 크리스마스 특사. 그 얘기 벌써 나와요? 특사.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뭐 본인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니죠. 저는 예. 크리스마스 특사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가능성이 매우 그럼 낮다고 내년 보고요. 광복절 3.1절은 가능합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대선 전쯤 사면이 검토될 유력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떠나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하는 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낫다고 봅니다만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주면 이 보수 정당에게 더 불리해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구치소에 있을 때 오히려 동정 여론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 아하. 이분들의 거치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당내에서 일단 토론거리가 아니라 네. 아니 그래도 감옥에 계신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면 친박과 비박의 해묵은 갈등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무고다 다시 옹이해야 된다고 하는 뭐 우리공화당 같은 세력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는 보수 정당에게 하등 유리할 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이분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 죄는 인정하되 사면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의 기준이 뭡니까? 전직 대통령이라서? 아니면 고령이라서? 아파서? 수면 무호흡증이라서? 근데 개. 이런 기준이 네.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왜 더 가벼운 책임감을 가지고 벌써부터 나오려는 얘기를 언론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민 통합이 될 것인가?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싫어할 거라고 봅니다. 5년 기간 동안 사실상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네. 5년도 살지 않았는데 지금 17년형을 받고 지금 1년 살다가 1년 살았어요, 1년.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된다? 사실 이건 법의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한 몇 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기 출소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살 때 둘 다? 100살은 아니잖아요. 100살은 아니고 96세, 97살. 7세 뭐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17년형 받으면은 모범수로 복역했을 경우에 다른 일반 아하. 범죄자들도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가야 되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 빨리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더 박탈감 느끼죠.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네. 반성을 해야 그때부터 사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